그래서 저한테 이제 주어진 이 강의명이 화학물질관리법제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 관리라는 용어가 사실은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우리 현행법의 화학물질 관리 체계는 관련 규제 체계라고 말한다면은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수집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화학물질이 어떤 특성이 있느냐, 우리 인체에 발암성이 있느냐, 쉽게 불이 잘 붙는 인화성이 있느냐, 또 어떤 피부에 닿았을 때 어떤 뭔가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느냐, 폭발성이 있느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유해성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도 거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화학물질이 어떤 유해성이나 또 우리 인체의 건강, 또 우리 생태계에 대한 어떤 위험, 리스크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이걸 특정한 무슨 이제 규제 대상이 되는 물질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이 지정된 물질을 누군가가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하거나 저장하거나 보관하거나 운반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허가를 받은 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좀 복잡한 지금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우리 현행법은 화학물질 관리법이라는 관행법이 있는데, 그 관리법이라는 것은 이 앞단에 어떤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수집과 그에 대한 유해성 확인 절차를 거쳐서 일정 수준 이상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을 그냥 말 그대로 영업 규제를 하고 관리하는 법에 머물러 있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흔히 화평법이라고 알고 있는 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 단에서 화학물질에 관한 기초적인 유해성 등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그렇게 양분화되어 있고, 최근에 우리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에 문제가 된 게 이 화학물질 가운데서 특히 이런 생물을 죽이는 성질을 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살생물제라고 하는 거, 그 법이 이제 최근에 제정 공포가 되었고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요 세 가지 법률을 좀 중심으로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앞에 부분은 문제의 제기 부분인데, 유용하지만 또 우리 인체나 생태계에 많은 위험을 가져주었던 화학물질의 사례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위에 보여지는 것들이 다 화학물질이죠.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그러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가방, 또 종이컵에도 화학물질이 처리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한순간도 지금 화학물질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이제 그런 시대를 저희가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이제 세계적으로 충격적이었던 사례들을 몇 가지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시면 DDT 같은 게 그랬죠. 이 2차 대전 때 말라리아라는 이 심각한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그 당시에는 이제 유용성이 인정되었죠.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엄청난 어떤 질병이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걸로 밝혀진 그런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들도 다 그런 것들, PCB 같은 경우도 그러했고, 다이옥신, 그죠? 최근에 저 미군 기지 쪽에서도 다이옥신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화학물질이 우리가 기존에는 어떤 유용성에 초점을 두고 계속해서 사용해 오다가 뒤늦게 이렇게 유해성을 확인하게 된 사례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최근도 아닙니다. 승면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 승면이라는 물질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거는 아주 신비의 광물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아는 침묵의 살인자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화학 물질로부터 우리의 건강과
또 이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화학물질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출발점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정부한테 책임이 있느냐? 이걸 만드는 기업한테 책임이 있느냐? 누가 그 정보를 알아낼 책임이 있느냐에 관한 문제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행법상의 우리 화학물질 그 관리 체계 구조입니다. 되게 이제 법이 많죠, 그죠? 지금 사실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정보조직법에 따른 어떤 부처별 관리 권한들이 다 지금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화학물질은 환경부에서 소관하고 있긴 하지만은 우리 산업 현장에 사용되는 물질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건강장애 물질로 분류되어서 고용노동부가 관리하고 있고, 또 농약, 의약품, 또 식품 첨가물, 화장품, 또 화약, 고압가스, 방사성 물질, 이것들이 각기 이제 다른 부처에서 이제 관리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우리 많은 보도됐던 라돈 같은 예도, 라돈도 화학물질이지만 지금 원안이 소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원자력 안전법에 또 교육을 받게 되는지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관리 목적도 다 다른 거죠. 관리 목적도.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생활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이 제품을 만들어내게 될 건데, 이걸 누르고 나서 한 5초 내지 10초가 있어야 넘어가네요, 화면이.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기 보면 화학 제품은 여기 지금 현행 우리 환경부에서 관할하는 것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이라고 우리가 그냥 흔히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해 우려 제품이라는 것들을 관리하고 있고, 또 공산품,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이렇게 다양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 PPT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그냥 이 글로 쓴 부분도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왜 이렇게 분류되었는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 관계 부처들이 모여서 종합 대책이라는 걸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차례 회의도 거치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나눌래? 라고 이제 해서 한 게, 우리가 이제 이런 피부에 직접 닿느냐, 아니면 먹는 거냐, 뭐 등등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부에 직접 닿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화장품법, 그래서 이거는 식약처에서 다루게 되고, 또 여기 제일 밑에 나오는 위생용품 같은 게 대표적인 게 이쑤시개, 우리 직접 닿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뭔가 환경 매체를 거쳐서 우리한테 인체에 닿게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뭐 방향제라든지 살충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환경부 소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화평법하고 화관법은 이제 화학물질 관리법을 이제 줄여서 화관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라는 게 이제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화학물질이 어떤 유해성이 있다,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정보를 만들어내는 단계가 이제 등록입니다. 등록을 하고 나면 이 등록된 여러 가지 정보를 평가하는 거죠. 이 화학물질을 일반인이 사용해도 되겠다, 아니면 산업 현장에서는 사용해도 되겠다, 어떤 용도로 사용해도 되겠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 이 정도는 우리가 안전을 지킬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 단계를 거쳐서 유해화학물질 안에는 유독물질, 뭐 허가물질, 취급이 금지되는 취급 금지 물질, 특정 용도로만 취급할 수 있는 취급 제한 물질, 또 뭐 폭발성이 강한 건 사고 대비 물질, 이렇게 여러 가지의 유형의 물질로 지정이 되고, 지정된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뒤에 이 취급자에 대한 관리, 취급시설 관리, 사고 예방 관리 뭐 등등은 이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법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화학물질 등록 평가 단계까지는 화평법. 등록 평가 이후에 특정한 유형의, 그러니까 유해 화학물질이라는 개념은 제가 방금 열거해드린
유독물질, 뭐 허가물질, 취급금지 제한물질 등등에 대한 바로 상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로 지정된 이후의 단계에 대한 관리를 이 화학물질관리법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이 제품 관리는 또 특이하게 화평법에 담겨 있는 그런 구조를 지금 현행까지 취하고 있고, 다만 제일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살생물제하고 같이 떨어져 나와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살생물제법의 규율을 받게 될 그런 예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학물질 등록 평가의 어떤 지금 체계를 좀 그려놓았는데요. 이 화학물질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게 제조 등의 보고입니다. 이거는 화학물질 제조 수입하는 자가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 어떤 시설에서 어떤 사업자가 어떤 물질을 제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조 등 보고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 등록, 그러니까 화학물질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누가 내느냐? 사업자가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학물질의 성질이나 유해성,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이 사업자가 어떤 시험기관을 의뢰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생산하든지 일정한 정보를 생산해서 환경부 장관한테 갖다 내는 거죠. 그게 바로 등록입니다. 실무는 지금 이제 위임이 돼서 우리 환경부 산하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 등록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등록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이 화학물질에 관한 아주 기초적인 정보가 만들어진 거죠. 이 기초적인 정보를 가지고 환경부 장관, 즉 우리 현재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유해성 심사를 해서 일정한 유해성이 확인되면 유독물질로 뺍니다. 그리고 이제 위해성 평가를 해서 그 위해성이 확인되면 뭐 제한물질 내지는 취급금지 물질로 지정하고 또 허가물질로 지정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좀 우리가 유해성과 위해성의 차이가 뭐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유해성은 그 영문으로는 해저드라고 되어 있고요, 위해성은 리스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행 화평법에서도 이 유해성과 위해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유해성은 성질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슨 생태 독성이 있다, 생물 독성이 있다, 폭발성이 있다, 인화성이 있다, 뭐 이런 성질을 이야기한 그 성질을 판단하는 게 바로 이 유해성 심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위해성은 이 유해성 곱하기 노출입니다. 그래서 수치화되는 어떤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이런 용도로 사용했을 때, 예컨대 PHMG를 우리가 그냥 섭취했을 때, 뭐 소독약으로 사용했을 때,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했을 때 각각 우리가 인체에 올 수 있는 노출 경로가 각기 다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어떤 위험성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단계가 바로 위해성 평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유독물질이나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 허가물질로 이제 지정되는 이제 그런 단계를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 여기 이제 우리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죠? 기존 화학물질하고 이제 신규 화학물질이 나와 있죠. 넘어와 버렸네요. 자, 그럼 기존 화학물질, 신규 화학물질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화학물질 관리법, 우리 화학물질 관련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시중에 제조되어서 수입되었거나 유통되고 있던 화학물질을 기존 화학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물질을 신규 화학물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로 해서 뭐 예전에 무슨 뭐 동물, 건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전신이 있었고, 이제 그런 구조화에서 이러한 시스템, 이제 유해성 심사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최초 도입되었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미 유통되고 있던 게 기존 화학물질, 그 이유가 신규 화학물질, 뭐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강법, 우리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이제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물질의 유해성이나 위해성을 파악한 이후에 이 물질은 이런 유해성이 있으니까 또 이런 위해성이 있으니까 어떤 특정한 공장에서 이런 공장을 설치하고 특정 이러한 물질을 취급하려고 한다. 그런 경우에 뭐 해라? 장외 영향 평가를 받아라. 그래서 이 공장에서 이런 유해하거나 폭발성이 있거나 이런 물질을 취급했을 때 지역 주민들한테 또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하고 뭐 이런 구조들이 이제 이거는 원래 없던 게 생겨난 거죠. 이거는 우리 구미 불산 사고가 상당 부분 또 우리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더불어서 우리 화학물질 관련 법 체계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변혁되는 하나의 계기를 제공했는데 사실 불산 사고와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이 장외 영향 평가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 단을 이루고 오른쪽에 보면 영업 허가 부분이 나와 있죠, 그죠? 영업 허가. 그래서 여기 보면 영업 허가 신청할 때 장외 영향 평가서도 해야 되고 어떻게 위해를 관리할지 관리 계획서 같은 걸 내서 이러한 앞단에서 화평법에서 여러 가지 지정된 화학물질에 대한 것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보관, 저장하거나 운송하거나 사용하거나 할 때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고 또 허가받은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수 사항들 또 화학 사고가 터졌을 때 바로 신고할 최근에 우리는 뭐 삼성 가죽이 했다, 환경부가 했던 그 부분이 여기 이제 이걸 화학 사고로 볼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이 이제 요 단에 관계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걸 제가 다 강의하면 좋은데 사실 뭐 저도 이제 우리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해서 저는 이제 오늘 주로 이야기할 거는 화평법하고 살생물질법을 좀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고 나머지 사항은 혹시 우리 질문 시간이 따로 있으면 제가 화강법을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학물질 리스크 평가 제가 평가 관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화학물질의 어떤 위해성을 평가하고 이제 관리하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제 화학물질에 관한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국가가 일정한 사업자를 규제한다고 했을 때 이제 과거에는 이래 있습니다. 국가가 봤을 때 거의 과학적으로 이 물질은 위험해 라고 확인이 되니까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래에 이 국가가 개입해서 어떤 사경제 주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제약하고 규제를 가하고 함에 있어서는 첫 번째가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를 많이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만 그에 대한 규제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환경법 영역에서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면의 사례도 그랬고 우리 가습기 살균제의 사례도 그랬고 앞에서 우리가 나왔던 그 화학물질 사례들이 다 그랬죠. 사실 제가 알기로는 성면 같은 경우도 기존 화학물질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체계적인 사업자가 그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제출하고 뭐 이런 어떤 관리 구조 밖에 놓여 있었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법 영역에서 주창된 게 이 사전 배려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precautionary principle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여러 뭐 1982년도에 세계 자연 현장에도 들어갔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1992년도에 기후변화 협약에도 이제 그 사전 배려 원칙이 전문 등에 또 전문 뭐 1조, 2조 이런 데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고 하니 어떤 중대하거나 어떤 심각한 환경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과학적 증거의 부족 내지는 과학적 불확실성이 해당 그 활동이나 물질에 대한 규제를 지연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사전 배려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불확실성이 다소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한 악영향이 의심된다면 국가가 일정한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사전 배려 원칙인 거죠.
지금은 우리가 누구도 부정하고 있지 않지만 뭐 일부 부정하는 세력도 있긴 하지만 이 1992년도에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될 당시만 해도 이런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가 이 기후변화를 야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학자들 간에도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협약이라는 국제적 협약을 체결하고 발효시킬 수 있었던 그 배경에 어떤 그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게 바로 사전배려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사전배려 원칙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화학물질도 바로 그런 구조거든요. 화학물질이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누가 유해하다, 이게 위험하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심각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게 우리 화평법이나 이 살생물제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의 등록 부분은 이런 화학물질 리스크 정보를 이제 수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또 일정한 위험물질에 대해서는 제조 수입 사용에 대한 허가, 또 제한 뭐 이런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법의 구조인 건데 우리 화평법은 그 이후에 리치 규칙이라고 하는 그 화학물질 관련 쉽게 말해서 법이죠. 그러니까 EU 전체적으로 바로 법적 구성력을 갖는 법입니다. 그 리치 레귤레이션입니다.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상당 부분 벤치마킹을 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리치라고 했을 때 리치가 여기 이제 REA에다가 케미컬의 CH 해서 리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현행법의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서 좀 문제점도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행법상 화평법에 보면 등록, 이제 정보를 제출할 책임을 사업자한테 지우는 겁니다. 거기 대상이 되는 게 바로 이 신규 화학물질하고 연간 1톤 이상이 되는 등록 대상 기존 화학물질이에요. 자, 우리가 화평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아무 의무가 없었습니다. 정보 제출 의무가 안 주어졌어요.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정보 제출 의무가 주어졌고 지금 화평법에서 요구하는 정보보다 조금 더 정보 수준도 이제 조금 더 약하다고 볼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정보 제출 책임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 비해서 이 화평법을 그래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기존 화학물질까지도 등록 대상에 포함시켰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점수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면 연간 1톤 이상이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 대상 기존 화학물질. 아무 기존 화학물질이나 다 사업자에게 등록이라는 정보 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게 아니고 등록 대상 기존 화학물질로 지정되어야만 그 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가 이 등록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등록되었다라는 걸 통지받거나 뭐 우리가 법에서 정한 등록 면제 사유에 해당함을 통지받기 전까지는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no data, no market,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통시킬 수 없다, 시장에 못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no data, no market은 리치 규칙에서 이미 그 내용에서 이제 주로 밝히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반하면 뭐 제조 수입 중지 명령, 또 폐수 명령 이런 걸 내릴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화평법 역시 우리가 이제 살생물제법이 만들어지면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개정법에서는 이제 이러한 어떤 미등록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유통하는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좀 등록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사실 이제 등록을 하라는 것 자체도 저는 이제 사전 배려 원칙에 아주 부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같으면 그냥 사업자가 마음대로 유통을 했을 건데 그래도 이런 정보라도 제출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정보 제출 책임을 지운다라는 점에서 사전 배려 원칙이 좀 일정 부분 수용되어 있다라고 이제 평가는 할 수 있는데, 자, 등록 대상 기존 화학 물질이 제가 알기로는 500개가 조금 넘습니다. 기존 화학 물질 가운데 500개가 이제 조금 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화학 물질 숫자가 한 4만 종이 된다고 합니다. 4만 종이 되는데 또 그 중에 또 다수가 기존 화학 물질인데, 이 기존 화학 물질 중에서 500여 개만 지정해 놨으니까 그 이외의 물질은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고, 저도 뭐 논문이나 어떤 뭐 토론회, 뭐 국회 공청회에 가서 이제 이런 문제를 많이 사실 지적을 했고, 이제 우리 그 바뀐 법에 의하면 이 등록 대상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게 됐습니다. 이제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 물질을 제조 수입하면 등록 의무를 지우는 걸로 되었고, 그게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행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 우리 더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신규 화학 물질하고 연간 1톤 이상 등록 대상 화학 물질이 이제 대상이 되는 거고,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개정법에서는 신규 화학 물질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약간 후퇴된 거죠. 왜냐하면 기존 법에서는 신규 화학 물질은 그 제조 수입량과 무관하게 등록 의무를 부과했는데, 아마 이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뭐 보호 차원에서 아마 이 규정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내의 총 유통량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자 개인별로, 사업자별로 연간 100kg 이상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입법을 하는 단계에서는 충분히 이제 어떤 물질이든지 최소 연간 100kg 이상 제조 수입하는 그 자가 기업이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보가 제출될 거다, 뭐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초가 지난 거. 등록을 위한 제출 정보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화학물질을 어디다가 쓸 수 있는지 용도, 분류나 표시, 물리적 특성, 화학적 특성, 유해성 이렇게까지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6번에서 끝나는 거죠. 사업자의 정보 제출 의무라고 했을 때 제출해야 되는 정보가. 근데 이제 7번 보면 이 화학물질 전 과정에서의 취급 방법, 노출 통제 관리 방법을 기술한 노출 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 이렇게 돼요. 위해성은 보니까 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에 사업자에게 부과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등록 단계는 사실 그런 거예요. 이제 제조 수입자가 내가 제조하려는 물질이 안전해라고 입증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거고, 그냥 이런 특성이 있더라라는 것만 제출하는 정도의 의무를 지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허가 제도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이제 등록이 완료되는데, 등록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돼요? 등록 신청 받으면 30일 만에 끝나요. 자, 우리 화학물질을 여러 기관과 여러 방법을 거쳐서 이제 사업자가 그 유해성 정보 등을 이렇게 제출했을 텐데, 우리 국립환경과학원이 일도 많으실 건데 한 달 만에 이걸 다 볼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심사, 여기서의 신청인에게 통지해 준다라는 건 형식적인 완결성만 심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정보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이걸 그 정보를 생산을 한 그 어떤 시험 기관이 제대로 된 기관이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을 이제 심사하는 단계고, 이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어떤 평가나 심사 같은 경우는 등록 이후에 아까 나온 유해성 심사나 유해성 평가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통지만 받으면 일단은 이 해당 물질을 제조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평가 단계에서 이제 환경부 장관이 유해성 심사를 하는 거죠. 등록된 물질에 대해서 이거 유해성 심사를 해서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유해성 심사를 마친 후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죠. 유해성 명칭이나 유해성, 이게 유독물질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독물질 하면 여기 나와 있는데,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걸 이제 우리가 유독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고려 요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이제 사실 이 부분까지는 안 찾아봤는데, 하여튼 요번에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좀 확인해 보니까, 이제 설치류에 대해서 뭐 급성 경구 독성이 있는지, 피부에 경피 독성이 있는지, 흡입했을 때 독성이 있는지, 피부에 어떤 자극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려해서 이거는 유해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유독물질로 지정이 되고,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이게 화관법으로 넘어가서 영업자에 대한 허가나 등등의 이제 관리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럼 아까 그 등록하면 한 달 이내에 이제 그걸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받으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이 위해성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해성 평가까지 다 해가지고 그 허가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등록이 네네. 되고 아까 등록 여부에 대한 통지만 이루어지면 네네. 일단은 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통이 되면 저 위해성 평가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유통시키고 얼마 안에 위해성 평가를 완료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확실한 그 기간 부분은 안 찾아와서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아무튼 문제가 될 수는 있죠. 그 정도의 공백은 이제 있는 거죠. 아마 근데 또 그런 공백을 또 막기 위한 제도는 사실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이제 또 위해성 평가라는 게 있어요. 등록된 물질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제조 수입되는 양이 연간 10톤 이상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유해성이 요만큼 약해도 양이 많다라는 것은 노출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리스크는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양이 아주 큰 거, 또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은 아마 이거는 양은 별로 적어도 유해성이 특히 큰 경우, 뭐 이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해성 평가를 하고 이 유해성 평가 결과를 이제 통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해서 자료 제출 의무도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도 하고,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어떤 위해성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명령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좀 실수되기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 물질, 허가 제도예요. 이거는 제가 이해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학문적인, 우리가 흔히 하는 허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이 허가 물질의 지정은. 자, 여러분 보시는 대로 여기 허가 물질을 언제 지정하냐면, 환경부 장관이 지금 유해성 심사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위해성 평가도 했죠. 그 결과를 고려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유해하다 하게 됐으면 앞에서 유독물질 지정해 버렸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위해성이 있다고 이제 우려되는 물질. 또 밑에 보면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물질 보시면 각호에 한번 보시면 사람에게 암이나 돌연변이나 생식 능력 이상이나 내부 민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또 자, 2호를 보세요. 2호는 유해성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체내 축적이 잘 된다, 혹은 환경, 생태계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잔류성이 있다, 이러면 허가물질로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자체의 어떤 유해성에 관한 과학적인 확실성이 없는데도 일단은 우려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허가물질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허가물질 지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또 뒤에 화관법에서 관리를 하게 됐는데 이 지정된 허가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더 추가적인 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자기가 이게 안전하게 취급할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지만 해당 허가물질을 취급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 허가제도야말로 이 사전 배려 원칙이 제대로 수용되어 있는 거 아니냐.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허가물질을 지정함으로써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제조 수입을 못하게 합니다. 그죠? 제조 수입을 못하게 하는데 제조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걸 내가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걸 사업자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입증을 해내야만 오케이 허가물질 제조 수입에 대한 허가가 떨어지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전 배려 원칙이 사실 되게 추상적인 원칙이고 이제 법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논란이 많은 거고 또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사전 배려 원칙은 버전이 참으로 많다. 버전으로 따지면 20개가 넘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강한 버전의 사전 배려 원칙이 바로 입증 책임의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에서 입증 책임 전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는 화학물질을 만약에 제조하겠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걸 규제하려면 국가가 입증하고 이거 위험하니까 이거 하지마 혹은 허가받아 라는 시스템이 되는데 이 사전 배려 원칙의 효과로서 이제 입증 책임이 전환되게 되면 아니죠. 사업자가 안전하다라는 걸 입증해야만 그걸 제조하고 수입하고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말 좋은 제도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문구가 추상적이잖아요.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물질, 그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허가 받을 때 이렇게 화학물질의 위해성, 대안 분석 및 실행 가능성, 또 허가 물질을 앞으로 어떤 물질로 대체해내겠다 뭐 이런 계획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제출해서 이제 허가를 받도록 이제 화관법에서 이제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허가 기준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허가 기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 또 2호, 3호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어야지 환경부 장관이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이 위해성을 적정하게 관리해낼 수 있다라는 능력을 앞서서 제출하는 그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보이고 환경부 장관이 우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판단을 하건대 너는 잘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겠다 라고 확인이 되어야지만 이제 이 허가 물질이 이제 세상 밖으로 이제 나올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허가 물질이 몇 개 지정되어 있을 것 같아요? 0개입니다. 0개. 허가 물질이 1개도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허가 물질, 저는 이제 화평법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허가 물질 지정 및 허가 제도인데 1개도 지정을 안 했다라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기준이 추상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어떤 행정청의 어떤 재량, 판단의 여지가 많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허가 물질을 아예 안 지정해버리면 이제 이 제도는 그냥 있으나 마나 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아까 우리 PPT로는 지나갔는데 제가 돌리려니까 이제 10초, 20초 중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따로 중점 관리 물질이라는 걸 미리 지정해두고 이제 중점 관리 물질을 이제 아마 허가 물질 지정에 대한 후보군으로 여기는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점 관리 물질을 미리 지정해놓고 이들 중에서 마감에서 허가 물질로 지정하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환경부 공무원한테도 왜 허가 물질 지정 안 하느냐, 이거 법만 만들어 놓고 이래서 되느냐
뭐 이야기는 여러 번 했는데 아마 이제 EU 차원에서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허가 물질이 많이 지정되어 있는 건 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아마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허가 물질을 지정하는 것도 이제 아주 여러 어떤 과학적 평가를 거쳐서 이제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한 금지 물질의 지정입니다. 자, 이 제한 금지 물질은 보니까 이로 보시면 유해성 심사 및 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죠. 아까 우려되는 경우가 허가 물질이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인정되는 경우. 또 우리나라에서 안 했더라도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인정한 경우 또 국제협약에 따라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었으니까 금지돼야 안 되겠죠. 그죠? 금지 제한된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이 제한 금지 물질로 지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금지 물질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뭐 어떤 뭐 실험을 한다든지 학문적으로 뭐 그런 경우에 뭐 인정을 될 수 있는 정도인 거고. 그다음에 취급 제한 물질은 용도별로 요 용도에만 취급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는 취급할 수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독 물질은 뭐 그냥 지정만 했지 뭐 제한이나 금지가 되는 건 별도의 문제. 예, 그러니까 유독 물질은 일단은 취급이 가능한 건데 그 영업자별로 화관법에 따라서 그 허가를 받고 유독 물질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되어 있는 그런 구조고요. 이게 너무 복잡해서 보니까 어떤 하나의 물질이 유독 물질이면서 취급 제한 금지 물질인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물질로 찾아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유독 물질하고 사실 취급 제한, 취급 금지 물질은 우리가 화평법을 도입하기 이전부터 사실 이제 있긴 있던 제도였던 것 같고요. 이 허가 물질 제도가 이제 새롭게 하여튼 도입된 이제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고, 유독 물질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유해성 정보만 있으면 되는 거죠. 아까 유해성 심사를 하고 나서 하는 게 유독물질 지정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허가물질하고 제한 금지 물질은 위해성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위해성이 우려되면 허가물질, 위해성이 있다라고 인정되면 취급 제한 금지 물질.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유독물질의 지정은 해당 물질의 위해성까지 가지 않고 특성, 유해성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지정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유독 물질 중에서 제한 금지 물질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교집합으로 이렇게 유독 물질 제한 금지 물질이지만 유독 물질은 아닐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제가 화학 물질 이제 이게 지정된 걸 보면 뭐 수백 종씩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뭐 데이터를 어느 만큼 겹치는지도 제가 모르고, 제가 예전에 한번 저도 궁금해서 질문을 해봤더니 왜 그렇게 궁금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도적으로는 반드시 유독물질로 지정되어야만 뒤에 나와 있는 제한물질이나 금지물질로 지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각기 달리 될 수 있는 그런 구조. 유해성에 기반하느냐, 그게 바로 유독물질. 위해성 기반에서 우려만 있으면 허가물질, 인정되면 취급 제한물질 또는 취급 금지물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대로 뭐 취급 제한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화평법에 대해서, 화평법 중에서 우리 화학물질에 대한 내용만 좀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물질은 새롭게 나온 물질인데 아무 정보가 없다. 그죠? 과학적 평가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은 단계에서 사업자 보고, 야, 어떻게든 정보를 만들어내. 실험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정보 만들어내라. 이거 만들어서 제출하기 전까지는 제조 수입 못해. 이제 이런 식으로 사전배려 원칙이 이제 구체화되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게 완전하게 안전하다에 대한 입증까지는 요구하고 있지 않은 이제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비해서 허가 같은 경우는 안전성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안전 관리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업자한테 이제 전환시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인자 책임 원칙,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오염에 대한 어떤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제거하고 복구하는 데 필요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이 우리 원인자 책임 원칙이고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명시적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죠. 사실 이 원칙도 원인자의 범위를 어디로 볼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불분명한 부분도 있는데 이걸 이제 화학물질 분야로 구체화해 온 거죠. 뭐 누구?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자. 너가 원인자야. 하면서 이 원인자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 제출 책임을 이제 지우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의의와 한계 부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등록 대상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존 화학물질의 경우에 국내 유통량이나 유해성 또는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여 등록 대상 기존 화학물질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도 만들 때 이야기했어요. 응? 유해성, 위해성을 지금 모르니까 등록하라고 지금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등록 대상 기존 화학물질로 지정하려니까 여기 보니까 유해성 또는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검토해서 또 지정하래요.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등록을 하게끔 의무화하는 이유는 바로 유해성 정보와 위해성 정보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있어야지 등록 대상으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사실 이제 이거 자체가 사실은 법 체계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은 절대로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여튼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지정 기준을 아주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재량 판단 여지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었고, 그래서 유통 중인 화학물질의 숫자에 비해서 등록 대상 기존 화학물질 숫자가 아주 적었습니다. 이런 문제들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시행되는 법에는 이제 일정 부분 이제 등록 대상 지정하지 않고도 바로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 이제 1톤 이상이면 등록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런 문제는 조금 이제 우리 개정법에서는 이제 좀 극복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화학물질 처음에 등록할 때 용도를 이렇게 처음에 밝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용도가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도 원래 PHMG 이런 게 원래는 그 욕실 바닥 청소용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전혀 다른 용도로 쓰니까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결과로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등록 당시와 용도가 바뀌면 변경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제조 수입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구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이 문제를 인식하고 이 화평법을 처음에 입법 예고했을 때는 이 용도가 변경되면 변경 등록이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제조 수입을 다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그게 빠졌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이거 너무 불편 부담을 가중한다 하면서 빼라고 해서 뺐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그 PHMG가 바로 이제 그 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닐 거지만 만약에 또 우리가 향후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이런 제도적 결함이 이제 어떤 그런 피해 발생의 하나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허가제도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허가 물질을 지정하는 기준이나 이걸 허가를 내줄지 말지에 관한 기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불특정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행정청의 재량이 너무 확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허가 물질이 제대로 지정 안 되면 제도 취지가 살지 못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허가 물질로 지정된 게 아직은 이제 없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우리 그 자료집에서 제가 방금 쭉 이야기했던 게 이 로마자 2번 부분하고 로마자 3번 부분에서 이렇게 저 나름대로는 이제 쉽게 쓴다고 썼는데 여러분 눈에는 어렵게 적혀져 있을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이제 리스크 평가 관리 법제 이렇게 이름을 지어나갔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 화평법을 만들면서 위해 우려 제품이라는 이름으로 환경부가 이 생활화학 제품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을 이제 갖춰 놨죠. 이게 우리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지금 현행 화평법에 따른 이제 생활화학 제품 관리 체계입니다. 그래서 뭐 신고 부분은 그냥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2번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 자,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합니다. 위해성 평가는 누가 하냐면 우리 정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위해가 우려됩니다 해서 위해 우려 제품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정을 하고 나면 그 제품에 대해서 안전 기준, 표시 기준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제품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된 것을 이 제조 수입하는 어떤 그 업체에서는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이 이 안전 기준, 표시 기준에 맞는지 자율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안전 기준이 안 맞더라, 표시 기준이 안 맞더라라고 밝혀지면 판매 중지하고 이제 회수하는, 이제 회수 명령을 내리는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그 관리 체계가 사후적이죠. 사후 관리 수단이죠. 이 제품이 시장에 나오고 나서 조치를 하는 거예요. 위에 우려 제품을 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품 위해성 평가라고 되어 있죠, 그죠? 쟁압단에 제품 위해성 평가는 뭘 대상으로 하냐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제품이 이미 유통되고 있는 걸 위해성 평가를 하고, 위해성 평가를 해서 이 제품들 중에 요만큼은 위해 우려 제품이다 라고 지정을 하고, 그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근데 방향제라면 방향제에 대한 안전기준, 표시기준, 뭐 살충제면 살충제에 대한 안전기준, 표시기준 만들고, 이걸 그냥 기업 자발적으로 확인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여러가지 시장 감시 조치를 통해서 이 기준에 맞지 않다는 게 밝혀지면 이제 규제하는, 이제 그 판매 회수, 판매 중지 등의 어떤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니까 아주 사후적인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안전기준, 표시기준이 있어야만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고, 안전기준, 표시기준을 만들려니까 위해 우려 제품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위해 우려 제품이라는 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출시 이전 단계에서 이런 제품의 어떤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좀 결여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뭐 우리 여기 자료에는 제가 소개하는데 2016년도에 우리 환경부에서 위해 우려 제품 지정해놓고 나서 조사해 봤더니 제품 23,000여 개 가운데 18,000개 제품에서 700여 종 이상의 살생물 물질이 들어있는 게 이제 확인되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대부분이 다 이게 어떤 독성이 있는 화학 물질인지 모르는 이제 그런 이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이제 이 우리 현행 화평법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가 노정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현행법 자체가 문제가 아까 우리 화면을 통해서 봤지만 이제 관리 체계가 너무 분산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또 관리 체계가 분산되어 있다는 것은 이 관리가 어떤 조직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 못된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관리 못한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지만, 이 각각의 개별법에 다 입법 목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특히 우리 화장품 같은 경우도 뭐 관리가 잘 되고 있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특히 피부 독성 같은 거는 잘 관리될 거예요. 법에서도 그 화장품법의 입법 목적에도 이제 사람의 신체에 직접 닿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담고 있지만, 우리 화평법이나 우리 환경부법에서 하고 있는 건 인체 독성 이외에도 이게
이제 화장을 하고 나서 씻고 이게 다른 상태로 다시 배출되었을 때의 어떤 그런 리스크는 이제 화장품법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전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또 문제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옛날에 그 영화하고 좀 관계없구나. 우리 의약품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의약품을 여러분들 다 먹거나 이제 좀 남았을 때 약국에서 약발로 약을 남았을 때 이제 우리가 그걸 제대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걸 근데 그냥 뭐 하수도를 통해서 이제 배출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거기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이나 이 생물체가 어떤 그 의약품에 의한 어떤 작용을 일으켜서 어떤 문제를 야기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의약품법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고려될 수 되어야 되는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도 이 관리 체계의 분산 문제는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관리 대상이 이제 한정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에 우리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 보니까 뭐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뭐 탈취제, 표백제,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방충제, 소독제, 뭐 방부제, 뭐 이런 거, 어떤 살생물적 성질을 갖는 거 이렇게 같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5개 유형, 18종만이 지금 제품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정관리수단이 부재하다는 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살생물제 관리법이 이제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살생물제 관리법은 원래 명칭은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 제품 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을 죽이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살생물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생활화학 제품을 또 이 법에서 이제 같이 이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생활화학 제품이에요. 근데 구조가 아주 크게 달라진 건 아닙니다. 보시면 생활화학 제품이 있으면 이게 시장에 유통되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실태 조사를 해서 위해성 평가를 하는 거죠. 위해성 평가를 하고 이 제품은 좀 규제를 받아야 되겠다 싶은 걸 아까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 아까 위에 우려 제품하고 비슷한 거죠.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으로 지정 고시를 하고 그러면 이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의 유형별로 안전 기준을 고시하게 됩니다. 그럼 안전 기준을 고시하면 이거는 좀 더 발전된 부분이죠. 이 제조 수입업자가 이 안전 기준에 맞다,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라는 것을 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시험 검사 기관에 갖고 가서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적합 확인을 받아야만 제조 수입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제조 수입이 금지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이라고 지정했다고 해서 안전 기준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안전 기준을 설정하는데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옆에 보면 안전 기준을 고시하지 못한 그런 경우에 이게 이 안전 확인 대상 제품으로는 지정되어 있는데 해당 그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이 아직 고시되지 못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게끔 해서 환경부 장관이 직접 이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적합 확인 제도가 좀 추가됐다는 점에서는 이제 우리 현행 위의 우려 제품 관리 시스템에 비해서는 좀 진일보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화학 제품이 있으면 아까 뭐 이게 방향제다, 소독제다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거니까 그 유형별로 위해성 평가를 하고 그 유형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이미 예컨대 방향제가 한 2-3개가 지금 유통되고 있는데 예컨대 방향제에 대해서 위해성 평가를 해서 이거는 위해가 우려되니까 안전 확인 대상으로 지정을 하면 이제 추가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제품들이 있겠죠, 그죠? 방향제에 속하는 뭐 A사의 A 제품이 되면
이거 바로 반드시 이제 적합 확인을 받아야만 유통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생물제는 조금 이제 이 개념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게 이해하는데 참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살생물제라는 개념은 살생물 물질 더하기 살생물 제품 더하기 살생물 처리 제품, 이 세 개를 다 함께 아울러서 살생물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살생물 물질은 화학 물질 중에서 생물을 죽이는 성질이 있는 물질이 살생물 물질. 살생물 제품은 이 살생물 물질을 활용해서 생물을 죽이는 용도로 제품을 만든 것, 그게 바로 살생물 제품. 살생물 처리 제품은 이 제품은 원래 용도는 살생물이 아닌데, 이거는 뭐를 죽이려는 용도는 아닌데 부수적으로 그런 기능을 첨가한 것. 예컨대 우리 뒤에 이제 그림도 나오지만 이 러닝 셔츠 관련돼서 항균 처리가 돼 있다. 뭐 이런 거. 필터 중에도 항균 필터. 뭐 이런 거. 필터 자체가 생물을 죽이는 게 주된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거기에 살생물 제품이 적용이 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살생물 처리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 뭐 PHMG 뭐 이런 것들이 살생물 물질이죠. 유해 생물을 제거하거나 무해화하거나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화학 물질, 천연 물질 또는 미생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살생물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PHMG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우리 뭐 에프킬라 뭐 이런 걸 만들겠죠, 그죠? 그런 제품들이 바로 살생물 제품입니다. 그래서 유해 생물의 제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라 해야 되고, 앞에 나온 이 살생물 물질이 들어가 있거나 하나 이상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재료는 안 들어가 있는데 여러 살생물 물질이 아닌 다른 화학 물질들끼리 작용을 해서 이 살생물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제품까지도 다 살생물 제품에 포함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살생물 이제 처리 제품은 아까 얘기했듯이 제품의 주된 목적은 그냥 우리가 뭐 옷인데, 그죠? 근데 좀 부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생물 제품을 사용한 제품이 바로 살생물 처리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를 이제 그 세 가지 유형별로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살생물 물질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규, 기존 이렇게 되어 있죠. 제일 왼쪽에 보면 이것도 이제 신규 살생물 물질이냐 기존 살생물 물질이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살생물 물질, 그러니까 우리 이 살생물제 관리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에 출시되는 이 살생물 물질은 여기 신규로 들어와서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제조 수입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걸 또 10년마다 계속 갱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해성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에 비해서 기존 물질은 승인 유예가 주어집니다. 최장 10년까지 주어지고요. 대신 이 승인 유예 기간 동안 어떻게 이걸 나중에는 이제 아예 면제되는 구조는 아니고 그 10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 자료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질에 대해서 승인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면, 자, 살생물 제품을 이제 제조 수입하는 자는 이 앞단에서 승인된 물질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앞단에서 이 살생물 물질에 대한 제조 승인을 받은 그 물질만 이 살생물 제품에다가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신청하고, 또 여기 자료 보면 알겠지만 제품의 유형, 물질의 유형, 또 용도나 노출 정보, 독성이 어떤지, 환경 영향이 어떤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뒤에서 제가 다시 평가를 해드리겠지만
일단은 우리 법문, 우리 아직 이제 이 제도가 시행 중인 제도는 아니지만 법령의 구조나 있던 그 승인 요건이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거 역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제조자한테 지우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생물 처리 제품은 이 본래 용도가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저 생물을.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승인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그냥 이 살생물 처리 제품 제조 수입자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 놓은 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안전 기준의 대표적인 게 승인 받은 제품을 일단 사용해라. 승인 안 받은 제품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거는 사전적으로 관리되는 건 아니고 사후적으로만 관리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 표시 기준, 유해생물 제거 어떤 효과나 이런 걸 광고할 때 좀 표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부분. 뭐 어떤 게 있냐면 뭐 무독성, 친환경성, 이제 이런 표현들은 살생물이 들어가 있으면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없게끔 하고, 이걸 위반하면 이제 판매 중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조금 제가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면 우리 살생물제법 제2조에 가보면 이 사전 배려 원칙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이제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2조 제 2호에 아마 그대로 규정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와 사람, 동물의 건강, 환경에 대한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제품 및 살생물제가 사람, 동물의 건강,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배려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일단은 사전 배려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좀 의의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재평가는 안전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전환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이제 앞에 이제 그림으로만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 안 돼 있지만 우리 교재에 뭐 223쪽 이 부분에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게 언제 승인될 수 있냐면 사람, 동물,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입증해야지 해당 그 살생물 물질의 승인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이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에 대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제출토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해성 정보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자기가 이 살생물 물질을 제조하는 데 쓰는 원료나 제조 공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하도록 하고, 그에 기초해서 이제 승인 여부를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제도적으로는 아무튼 사업자에게 넘기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생활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거를 국가가 위해성 평가를 하는 거죠. 환경부 장관이. 그래서 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면 이제 안전 확인 대상으로 지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위해성이 있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 또 그에 대한 자료의 생산은 여전히 결국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건 우리 일반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 거고, 사실 우리 일반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죠. 그런 구조로 머물러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 리스크 정보 제공입니다. 아까 우리 화평법에서도 제가 깊이 있게 설명을 안 했지만 이 화학물질이 여러 단계로 이제 이렇게 거쳐가지고 제조되고 또 제품 제조업자한테 전달이 되고 이제 이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이 해당 화학물질의 성질이나 유해성이나 위해성에 관한 정보의 전달도 중요하고, 또 우리 국민에 대한 어떤 정보 전달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리스크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근거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사전 배려 원칙을 규정하고 있던 이 제2조에서
함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의 구체적인 규정을 봤을 때도 살생물 물질이나 제품의 명칭, 승인의 유효기간, 유해성, 위해성 정보 공개, 또 살생물제 처리 제품에 대해서도 제품 구매자가 정보를 청구하거나 연락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은 아마 이거는 사실 입법상의 실수 같은데 정보 제공에 관한 지금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금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우리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환경부가 갖고 있는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좀 제가 볼 때는 한계점은 이 소비자하고 국민은 그냥 정보 제공만 받는 객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리스크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우리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나마 이제 있는 게 살생물제 우리 관리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위원회에 이제 우리 시민단체도 위원회의 위원으로 이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이제 있긴 한데 그 이외에는 통로가 좀 부재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제 과학자는 아니지만 사실 이제 우리 리스크 평가, 리스크 관리를 이야기할 때 이제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리스크는 전문가가 과학자가 평가하는 거지. 일반 비전문가가 볼 영역이 아니고 사실 원전 문제에서도 이런 게 사실 문제가 됐던 거죠. 리스크는 과학자들이 전문가니까 리스크의 크기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과학자들이 해야 돼. 그리고 그 과학자들의 전문적인 판단에 기초해서 그 나온 리스크 정보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는 국민과 국가의 몫일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리스크 평가하고 리스크 관리를 완전 구조적으로 딱 절연시켜 놓고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종래의 사실 리스크 평가 관리 구조인데 사실은 저는 좀 완전히 그에 대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과학자들도 가치관이 있고 신념이 있고 이 리스크 평가를 하다 보면 개인의 신념이 이제 그 리스크 평가에 나온 그 결과치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이제 리스크 평가 단계에서부터도 우리 비전문가, 일반 국민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조금 더 확인이 되면, 좀 더 반영이 되면 우리 국민들도 더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과학자들끼리만 한 리스크 평가를 못 믿겠다.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죠? 이제 좀 그런 거에도 조금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좀 확대하는 게 어떠냐. 그게 이제 진정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아니냐. 상호 주고받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좀 강조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 관련해서는 뭐 당연한 거지만 이 폐수 폐기 명령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제조 당시 몰랐던 새로운 정보가 나타났을 때 또 유해성 정보를 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수거 파기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과징금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한계점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 적용 범위가 이제 아까 좀 제한적이죠. 아까 타부처 소관법으로 쪼개져 있는 것도 문제인데, 특히 생태계에 대한 리스크를 타부처법에서 적절히 고려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도 하나의 어떤 문제일 것 같고요. 이 어떤 특정한 화학물질이 이게 살생물 물질이냐 아니냐에 관한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화학물질이 다 미약하게나마 다 생물을 죽이는 성질을 갖고 있죠. 소금, 살생물 물질일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할 때는. 그죠? 그렇잖아요. 김치가 발효가 되고 안 썩는 이유가 소금 많이 뿌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화학 구조도 NaCl이잖아요. Cl. 그죠? 화학물질이 맞죠, 소금이. 그죠? 소금은 화학물질인데 살생물 성질을 이제 갖고 있죠. 이 유해한 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거나
뭐 할 수 최소화하거나 그런 기능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쭉 넘어와 버렸지만 살생물 승인에 대한 어떤 예외 조항에 보면 이제 몇 가지 유형들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왜 뒀어요 물어보니까 아마 소금 같은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학 물질이 이제 웬만하면 다 이런 그런 살생물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하나의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유해생물을 제거하는 용도면서 용매로 또 쓰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생물 물질인데 이게 직접 그 용도로 살생물의 용도로 쓰이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 용매이냐에 따라서 과연 이걸 그러면 살생물 물질로 볼 거냐 말 거냐, 뭐 살생물도 제품으로 볼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림도 나와 있지만 이제 이거죠. 이게 화학물질을 제품으로 만들어서 우리 국민한테 이제 팔고 하는 구조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CMIT라는 그냥 물질 그 자체가 살생물 물질이에요. 근데 이걸 어떤 예컨대 처음부터 합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CMIT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F킬러를 만들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여러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처음에 CMIT를 그냥 통에 담아요. 제품이에요. CMIT를 통에 담으면 제품입니다. 그게 원료 제품이죠. CMIT에다가 다른 물질 B를 섞었어요. 아직 F킬러가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또 여기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넘기니까 또 거기다가 C를 섞었어. 또 넘겨가지고 이제 F킬러가 만들어졌어. 이런 경우에 지금 이 원료 제품, 중간 제품까지도 다 우리가 살생물 제품으로 취급을 할 거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좀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던 것 같고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엄격하게 해석하면 이거 다 제품이에요. 다 제품이고 결국은 다 얘들끼리 다 제품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또 우리가 아무리 안전도 중요하지만 좀 지나쳐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일단 사업자 단계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우리 국민한테 지금 바로 오는 건 아닌데 그걸 가지고 다 일일이 받을 필요가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 이제 어떤 해석을 통해서든 여러 어떤 하위 법령을 통해서든 좀 해결돼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승인 유예 부분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존 살생물 물질 승인에 대해서는 최대 10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 10년 동안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나쁘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이 위험에 방치되는 거죠. 자, 살생물 제품은요, 이 살생물 제품 속에 이 기존 살생물 물질만 들어있는 살생물 제품은 또 살생물 제품에 대한 그 유예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도합 12년 동안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죠. 12년 동안 승인이 유예되고 우리는 고스란히 해당 어떤 살생물 물질 내지 제품으로 통한 어떤 리스크에 이제 노출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어요. 어떤 물질을 유예기간을 몇 년으로 줄 건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지금 고려해야 되는 게 유해성, 제품의 유형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유예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여튼 사실 이런 과정에서 사실 저는 시민단체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입법되는 단계에서부터 이게 제대로 빠져나갈 구멍이 많이 생기지는 않는지. 저는 이제 가서 이 유예기간 둘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정말 위험한 놈은 유예기간 주지 마라. 유예기간 안 줘도 우리가 어떤 법리적으로 봤을 때도 그 위험성이 크다면 우리가 뭐 실내보호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적용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유예기간 안 두는 방안도 일정 물질에 대해서는 고려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좀 그게 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12년이 되는 거고요. 더구나 우리가 지금 화평법에서 살생물제법으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식약처에서 이 관할하고 있던 제품들이 많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뭐 가습기 살균제나 우리 살충제 이런 것들은 원래는 다 약사법에 따라서 식약처가 관리하던 겁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살생물 제품이 됐잖아요. 이 법이 시행되면 그냥 뒤에는 12년이 빠고 기존에 잘 관리되고 있던 게 뭐 우리가 잘이라고는 뭐 말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관리되고 있던 게
12년이나 이제 관리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유력하게 생각되는 건 이런 제품을 일단은 유예 기간 동안은 우리가 다른 제도 있죠. 안전 확인 대상 생활학 제품에라도 지정을 해서 그 틀에서 일단은 규제를 좀 관리를 받도록 하다가 이제 그 다시 그 살생물 그 승인 유예가 끝난 이후에 살생물제법에 통해서 좀 관리를 받는 그런 구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법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제 거의 뭐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했는데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환경법 저 학교에서 환경법을 강의하는데요. 이거는 강의를 안 합니다. 되게 어려운 법이에요, 사실은 이거 자체가. 그래서 그렇고 또 이게 또 지금 막 최근에 만들어졌다가 또 개정되고 또 살생물제법 또 만들어지고 아직 시행령은 또 제정되지 않은 막 이제 그런 변화 과정에 있는 법이고 이게 아직 특히 살생물제법은 시행되지 않은 법이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저 나름대로는 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이제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제 이렇게 제가 드리는 강의는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뭐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예. 아까 그 유해성 심사, 유해성 평가 네. 한다라고 할 때 등록할 때 제출을 유해성에 대한 거, 위해성에 대한 걸 다 이제 사업자가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등록된 모든 물질에 대해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유해성 심사와 위해성 평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선별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유해성 심사는 모두 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는 거고 위해성 평가는 이제 선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등록을 하게 되면 이걸 통지한다 했잖아요, 그죠? 통지하는 단계가 이제 어떤 형식적인 심사죠. 한 달 만에 끝나는 거. 그게 끝나고는 바로 이제 그 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해보는 거죠. 유해성 심사가 있는 거고. 유해성 평가는 어떤 그게 어떤 노출 빈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위해성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더 254쪽에 그 살생물 제품 이렇게 표 그려져 있는 거에 중간에 보면 중점 관리 물질 없음, 나눔 물질 없음, 효과형 충분 요게 어떤 그게 이제 그 허가를 해주기 위한 하나의 요건입니다. 이게 하여튼 여기 PPT에는 너무 좀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고 제가 PPT를 보시면 잘 못 만들어 제가 좀 익숙치 않아서 그래서 여기 그 오히려 여기 내용에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제품이냐 물질이냐 등등에 따라서 이제 적어놓고 있는데 그 내용이 224쪽에 예, 224쪽, 225쪽 뭐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될까요?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법률 개정되고 나서는 화학산법, 화관법에 대한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기존 법이 의미는. 근데 아까 이제 계속 위해성이나 유해성, 물질에 대한 위해성에 대한 확인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과학원에서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등록이나 관리 체계가 만약된다면 근데 사실은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는 게 지금 법률 체계상은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 화학물질 화평법에서는 제가 말한 등록 같은 단계에서는 그냥 이 화학물질에 일반적으로 양이 많지 않으면 유해성만 주면 돼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걸 이제 제출하도록 하는 거니까 저는 이거는 일정 책임의 전환이 아니라고 잠깐 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허가 물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해가 우려되는 것만으로 허가 물질을 지정해 놓고 이제 허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을 제조 수입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추가된 위해성 평가나 어떻게 관리할지에 관한 여러 자료들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제조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입증 책임의 전환에 더 가까워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살생물 물질이나 살생물 제품은 아직까지 이 제도 운영이 한 번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이 물질이나 제품에 대한 어떤 승인 요건을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 일반 화평법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해성과 위해성 정보,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가 뭔지, 제조 공정이 어떤지, 노출 경로, 노출 정보는 어떤지, 뭐 등등을 이제 다 같이 이제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그 결과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승인하느냐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요건이 살생물 물질 또는 그 잔류물이 사람, 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이걸 충족해야지 이제 승인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내야 되느냐? 얘들이 이제 내야 되는 거죠. 위해성 평가를 자기들이 해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화평법 같은 경우는 일반 화학물질을 다 전반을 다 다루다 보니까 살생물적 성질이 없는 화학물질도 이제 있을 테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정보만 제출케 하고 나머지 실제 유해성을 제대로 이제 됐는지를 보는 유해성 심사, 그 다음에 어떤 유해성이 있을지 평가는 국가의 몫이 되어 있음에 비해서 이 살생물제법에서는 이 승인 자체가 이제 마지막 단계인 거죠. 살생물제라는 이유만으로 또 살생물 물질 내지는 살생물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조 수입 전에 유해성과 위해성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어떤 정보들을 다 생산해서 제출할 책임을 사업자에게 지우고 이걸 받아본 우리 국가가 이게 우리 환경에 또 동식물 우리 인간과 동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어야만 승인을 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나름은 좀 일정 책임을 전환한 걸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앞선 이제 화평법상의 등록을 우리가 EU에서도 그러고요. No data, no market이라고 데이터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이후에도 이제 살생물제 규칙이라는 게 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살생물제법도 그걸 많이 벤치마킹인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no data가 아니고 no safety, no market입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시장에 못 나온다. 그러니까 노 데이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앞으로 이제 나갔다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또 질문이 없으시면 이게 질문이 너무 없으면 너무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너무 질문이 많아야 흥행을 하는 건데. 하나만 더 아까 위해성 평가 제가 여쭤봤던 게 이제 아까 이제 지금 방금 설명하시면서 그 안전하다는 입증을 해야지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입증 책임이 전환된 거다 하셨는데 아까 화평법상에서도 보면은 이 업자가 제출하는 거에 화학물질이 유해성도 있지만 위해성도 제출을 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가지고 다시 위해성 평가를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살짝 물질도 얘네들이 안전한 위해성 평가라는 게 이제 어쨌든 얼마나 위험한가 이걸 따지는 거라고 하면 이거를 안전합니다라고 제출했을 때 그거를 다시 한번 또 국가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또는 역으로 화평법에서는 왜 이렇게 이중으로 그럼 또 평가를 하는 건지 이런 게 조금 질문이 제가 좀 이상한데. 근데 저도 충분히 궁금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도 뭐 확실하게 그게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지금 특히 살생물제법은 한 번도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사실 저는 이제 중요한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지금 다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가 있는데 과연 거기 조직과 인력으로 사실은 이 법이 제대로 가동되려면 한 번 더 해야죠. 그러니까
승인 신청할 때 나온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인지 충분히 검증을 해가지고 우리가 봐도 맞다 라는 게 나와야지 승인을 내줘야 되는데 그거는 좀 봐야 돼. 법에는 사실 그걸 무조건 해야 된다고 안 나와 있는 거고 그건 그냥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심사하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심사를 수료만 보고 할 거냐 아니면 따로 물질 심사를 따로 실험을 해서까지 과거에서 할 거냐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제도 운영하는 걸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속단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현재 인력과 예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게 확충이 돼야지 제대로 된 어떤 제가 말씀드린 제가 그래서 법문상으로는 입증 책임이 전환되어 있다고 법문상으로라고 말한 이유가 그게 나중에 제도 운영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좀 우리가 추이를 살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꾸준히 모니터링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하고 반대로 입증 전환이라고 하는 게 그게 되게 긍정적인 거라는 긍정적인 것인가 과연 그런 생각이 좀 계속 들었거든요. 설명 들으면서. 그래서 만약에 그걸 국가에서 그러니까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데 사업자가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가 요 정도라고 만약에 축소시켜서 되게 냈을 때 그걸 정부에서 촘촘히 감시하는 기준이 없다면 그래서 그대로 통과되는 거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네. 지적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제도상으로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그 우리 살생물제 같은 경우에 이런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또 우리 자료 제출 관련해서도 이제 어떤 자료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기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따로 이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좀 일정 부분 통제가 될 것 같고 아무튼 이제 기존에 우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대에도 계속 그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정보를 제출하는데 과연 그 평가 결과가 제대로 됐는지를 심사를 하려면 종이장만 봐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또 관해서 해봐야 되는 건데 그런 전문성은 물론이고 어떤 인적, 물적 어떤 인프라가 이제 부족하게 되면 그걸 걸러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 게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상 또 승인을 언제까지 내주라 판단을 하나 또 기간적인 또 제한도 우리 법에 안 둘 수가 없고 그것도 또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한꺼번에 이게 승인 유예되다 확 들어올 때 그래서 아마 지금 유예기간 해놓은 게 이게 조금씩 한꺼번에 지금 기존 물질을 한꺼번에 다 받아버리면 그게 이제 과거에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거는 2년, 요거는 4년, 요거는 6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평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제도를 설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네. 제가 계속 강의 들으면서 한 가지 제품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어가죠. 네. 담배는 어떤 부류에 속하고 어떻게 허가가 되어서 나와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사회되어 있는 구조에서 이게 지금 법학 무성의가 있는지 왜 담배는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렇게 사회에서 받아들여서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도 담배 피지만 궁금했습니다. 담배는 주된 목적이 살생물은 아니잖아요, 그죠? 소금보다 유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된 목적이 살생물이 아니라서 주된 목적은 그냥 우리 말 그대로 기호식품이니까 식품인가요? 식품을 아니고 뭐라 해야 되나 기호품 이게 법은 우리 뭐 담배사업법에서 이제 기재부가 소화하는 담배사업법에서 좀 허가나 이런 것들을 규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약품도 아니고 식품도 아닙니까? 그 범위에서 빠져 있다고 봐야죠. 담배사업법하고 우리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또 일부 뭐 거기는 뭐 하여튼 그 간접흡연이나 흡연 후약 이런 규율을 두고 있는 거고. 글쎄요, 그 담배 속에 들어있는 그 수많은 화학물질들이 사실은 있죠. 근데 담배는 화학물질이 재료는 아니잖아요, 그죠?
담배 잎이 하나의 재료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 화평법 구조하고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화학물질도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왜냐면은 거기에 향기 나는 각종 그리고 그 제품의 필터라든지 종이 재질부터 해서 전부 화학물질, 인쇄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담배 나오는 유해물질이 만약에 과자나 기타 음료에 조금이라도 많이 들어갔었으면 그거 그냥 다 망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엄청나게 많이 소비되고 있는 그런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법이 무슨 작동을 안 하는 거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 뭐 제품만 놓고 보면 우리 살생물제법은 그 적용 여지가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생물을 죽이는 게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주된 목적은 제가 볼 때 부수적인 목적 같고 피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으로는 지정의 여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했던 부처별로 나누기로는 이제 어떤 그 직접 접촉하는 거하고 뭐 이런 거 구분을 해놨고 그렇게 있는 이제 우리 담배사업법이 사실은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제품에 관한 우리가 제품에 대해서는 뭐 공산품 안전관리법 이런 법도 제품 안전 기본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담배사업법이 사실은 담배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뭐 그게 허가된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에 대한 그 규율들을 이제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시간이 좀 돼가지고요. 그래서 다음 또 방송도 하고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여튼 이상으로 듣느라고 재미도 없다는 거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